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죠. 네. 그 삼고 현상 그렇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외에도 높은 불확실성, 또 높은 변동성, 여러 가지 경제 금융 상황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요즘 상당히 복합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것은 위기적 상황의 그 진원지가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건이 유발시킨 오늘의 그 삼고 현상,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이슈들. 그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또 기존의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대량의 유동성이 그 우리 시스템 내에 살포된 것의 후유증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 지정학적 도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면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고, 최근 OECD의 전망이든 최근에 또 한국은행 전망도 내년도 경제 성장을 1%대로 보고 있고,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에도 1%대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전례를 찾기가 어려운 그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과제가 매우 우리에게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더 부각이 되고 있죠.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에너지 전력 발전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석탄 수입이라든지 오일, 그 가스 수입 이런 것에 다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하는 것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나 경제 안정 그리고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 대처해 나가는 방법은 우선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소비, 수요를 줄이는 에너지 절감 노력이라든지, 또 좀 불가피하게 전기료를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전기료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상당히 일반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가격의 가격 인상에 기대되는 효과라고 보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절제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공급 측면에서 그럼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에너지 공급을 더 안정적으로 대외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수입한 수입에 의존된 그런 에너지 전력 발전에서부터 자생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부득불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를 그 기후 변화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물론 이제 원전을 대규모로 늘려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문제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우리 원전 기술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 있는 분야고, 또 이
자칫 사고가 났을 때 큰 위험이 따른다고 하는 리스크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것은 소위 청정 에너지죠, 클린 에너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탈탄소 시대에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의 적정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수입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키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공급 차원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 네. 그 뇌관이라는 말씀인데 경제 상황을 위기적 국면으로 이끌어갈 소지가 있는 이슈 중에 아마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그것이 부채,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도 있고 이제 국가 정부 부채도 있는데 특히 이제 가계 부채 부분은 우리가 지난 수년간 전 세계에서 OECD 국가들 중에 38개국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계 부채가 증가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것이 저금리, 초저금리 시대는 이게 추가적인 부채가 상환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런 구도로 갈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한 10여 년 동안의 초저금리는 현대 역사로 보더라도 아주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금리, 기준금리 수준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물론 인플레 요인 때문에 우리가 속도로 금년 이제 한 해 동안 금리가 미국 연준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올리고 우리 한은도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상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그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처해진 그 국민들에서는 상환의 원리금 상환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고 또 인플레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실질 구매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부분을 타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책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과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하느냐에 달렸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때보다 덜 심한 부분도 있고 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를테면 덜 심하다? 그때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예를 들면 2008년도, 2009년도 상황에 비해서 우리가 외환보유 같은 부분은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됐고 또 대외 부채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순자산 대외 자산국이 돼 있고 부채 구조도 단기 외채 비중이 최근에 와서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 위기 상황에 비춰 보면 좀 개선된 부분도 있죠.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9월에 리만 사태가 발발이 됐을 때는 세계 그 금융시장의 센터가 되는 미국의 시장이
거의 붕괴 수준의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패닉 상태가 됐었는데 지금은 세계 주요 시장에 특히 뭐 미국을 중심으로 그런데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때보다는 상황이 좀 낫지 않느냐 볼 수도 있고 반면에 그때보다도 우리가 좀 더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것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매우 커졌다. 지금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그로 인한 인플레 파장이라고 하든가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해질 수가 있고 또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중국 경제가 과거 2008년, 2009년만 하더라도 비교적 호황기에 있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도 성장을 함으로써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활황이 우리 그 위기 극복에 일조를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경기 둔화가 매우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우리가 대외 그 무역 수지가 적자로 이렇게 바뀌는 와중에 대중 무역도 이게 적자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전반적인 그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로서 실물 경제 상당히 2008, 2009년도에 비해서 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이미 이 정부에서 그 정부와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그동안 금년 계속해서 노력을 해온 부분이 인플레를 고물가를 잡는 노력을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생 측면에서 보면 이 인플레이션은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론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절대적인 충격은 제한적인 거죠. 그러나 이 중산층, 서민층은 당장 수입이 줄고 그리고 실제 구매력은 더 줄어들고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니까 제한된 수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경기가 나빠진다? 이렇게 되면 실업률도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여지도 없고 그러니까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제일 노력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도 그랬고 당분간은 그래야 하듯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런 상황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민생이라고 할 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 중산층 또 젊은 층에서 그간 이제 부채를 많이 들여온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환 부담이 그 압박이 커진 것으로부터 최대한 이것이 좀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마이크로한 측면이고 미시적인 측면이고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물가를 빨리 안정시켜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고 희망 같아서는 내년 뭐 예를 들어서 후반이다 이렇게 될 때 적정한 시기가 왔을 때는 이제 금리를 낮추는 또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상환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거시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어쨌거나 그 가계부채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이 소득을 더 가질 수 있고 더 취업을 좋은데 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경제가 이제 역동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용을 새로운 그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선순환을 이룩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여러 가지 개혁 이슈도 있고 여러 정책 과제가 따르겠습니다만은 우선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고물가를 빨리 잡고 고금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시장 안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투자와 그 고용이 이렇게 창출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제 국제적인 뭐 전문가랄까 석학들이랄까 국제금융계의 리더들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새삼스럽게 더 느낀 것이 하나 있다 하면 지금 당면한 복합 위기 와중에 투자자들, 소비자들, 금융소비자들 포함해서 모두 상황 변화에 매우 민감해져 있다 하는 얘기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영국 채권 시장의 네. 문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도 사실은 그것이 이제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 이거에 따른 것으로 발발이 됐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까지 파괴력이 있는 총리가 이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의 이슈는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 보수당의 정책 기조 중에는 영국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영국 병을 앓고 있다. 경제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 환경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그 민간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투자의 여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법인세도 낮추고 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생산적 투자를 늘려주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 얘기 자체로서 나쁜 얘기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시장이 워낙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단기적인 효과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순기능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국가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영국의 그 재정 상태가 나빠졌는데 여기에 또 수입이 좀 줄어든다고 하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태가 굉장히 본래 그 정책을 취지랑은 약간 정책의 취지와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훨씬 크게 사태가 불거진 그런 예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같으면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지역적인 한 문제로 끝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투자자들이 매우 현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고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종의 나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작은 뭐 작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강원도의 2천억 정도의 이 채권에 대한 보증 이행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 사태가 됐고 흥국생명 건도 개별 회사의 콜옵션 행사 여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이슈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것이 주는 파장은 굉장히 커졌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지금 1년 동안 막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 이 자금이 굉장히 경색되고 있는 아주 예민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번졌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매우 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정책을 하는 사람
사람들 또 뭐 모두에게 주는 뭐 교훈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보고 그 시장 분위기를 더 충분히 감안한 더 소통이 잘 되는 방향으로 투자자들, 소비자들을 더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뭐 지금 뭐 전망을 한다고 하기가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로 어둡죠, 상황은. 왜 그러냐. 우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에요. 저 해외도 뭐 많이 그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가운데 오른 경우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또 빨리 많이 오른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이 빚을 내서 네. 이 투자 주담대가 네.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그 금리가 낮았을 때 빌린 것은 큰 부담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했지만은 급속도로 주담대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상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외보다는 선진국 대비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 기준으로 된 비중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30년짜리 담보 그 대출 받아서 한다 그러면 뭐 시장 금리가 바뀌어도 그건 안 바뀌는 거니까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우리는 변동금리 비중이 70%가 넘는 뭐 이런 그러니까 대부분이 변동금리. 왜냐? 빌릴 때 낮으니까 금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더 큰 부담이 지금 되고 있고, 금리 오르고 시장 상황은 좋지 않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죠. 참 뭐 우리 무리하게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한 분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이것이 반전될 수 있는 부분은 당분간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금리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그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그 상환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택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누가 급히 나서서 살려고 할 사람도 네.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 주택 시장의 안정 그리고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다만 정부가 노력하는 최근에 주택 구입에 관련된 금융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앞으로 그 소프트 랜딩을 유도하는데 그 주식 가격 폭락을 좀 막을 수 있는.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사고 싶은 욕망이나 여건이 생기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대출의 한도 부담을 좀 사전에 경감시켜 주도록 하는 노력은 저는 그런 면에서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을 최대한 피하고 소프트 랜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정부가 옳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로 지금 시장이 바로 반전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거시 환경이 그만큼 또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 지금 그 0.25%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베이비 스텝이라고 가장 적게 올 수준에서 올린 거죠. 그것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빅 스텝으로 또 네. 가야 되지 않냐, 0.5% 50bp로 가야 되지 않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은 미국의 10월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좀 낮아졌다라는 그 상승 속도가 낮아졌다는 그런 이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미국에서 11월 달 그 FOMC 그 의사록에도 보면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낮춰 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으로 개진이 됐다. 이런 뉴스들이 도움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0.25% 인상으로 해서 우리가 3.25 이제 기준 금리가 된 거죠.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하는 것은 크게 봐서 제일 큰 요인은 우리나라 물가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그 이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적인 그 인플레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왜냐하면 그것이 해외 금리 기준금리 변동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물가 그 추이가 그 중요한 고려 사항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 연준은 12월 중순에 한 번 더 금년에 그 금리 인상할 그 타이밍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뭐 시장 분위기로는 빅스텝 0.5%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지금 4번에 걸쳐서 소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0.75% 스케일로 올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말 미국 기준 금리가 지금 예상으로는 4.5% 정도로 끝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면 양국 간의 금리 차가 1.25% 이렇게 나는 것인데 앞으로 그럼 그 상황이 언제까지 가느냐가 이제 관심사일 텐데 그래서 그 정확히 타이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라든지 경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그 향후 주요 경제 변수들의 추이에 달렸는데 지금 뭐 국내외 여러 그 예측기관이라든지 분석기관들의 입장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압박이 있지 않겠느냐. 빠르면 내년 하반기 아니면 그 다음에 내후년 돼야 금리를 다시 이제 좀 인하하는 방향으로의 그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의 추측인데 우리가 뭐 경제 변수 또 정책 변수를 사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의 보는 뭐 시각은 뭐 그런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저도 한때 정부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들 노력을 뭐 좀 안 좋은 방향에서 얘기하는 게 늘 부담이 돼요. 그리고 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사실 우리 국내적인 요소 외에 국제적인 외생 변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아서 현 정부가 들어와서 뭐 이런 그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데 특히 위기 대응 관련해서는 나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리고 다각도로 그것이 금융시장 안정이 됐던 뭐 지금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외환시장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위기 대응 차원에서의 노력은 어느 정도 애쓰고 있다. 저 노력을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뭐 그런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글로벌 복합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외생 변수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정책 평가에 그 위기적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가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은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거 위기적 상황이 그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큰 틀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그것이 연금 개혁이든 노동 개혁이든 각종 이런 개혁 아젠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 기회가 보통 정부 초기에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국정 동력을 그 추진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위기적 상황이 이렇게 도래하다 보니 중장기적 개혁 아젠다에 그 유의미한 어떤 진전 이런 것들이 아직 잘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실 부분이고, 이것이 그 복합 위기에 대한 초동 대응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적극적인 그 노력을 통해서 속도를 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개혁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연금 개혁 같은 것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정말 시급한 과제이고, 새 정부가 또 주요한 정책 과제로 이렇게 지목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런 개혁 아젠다에 집중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지금 당면한 상황이 너무 시급한 이슈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요는 이 바른 방향으로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이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고 하는 큰 그림, 국가 비전을 달성하는 데 앞으로 좀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모두에도 이제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기대의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대한경제 입장에서 우리 언론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언론이 사실 이렇게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정치, 사회 환경 속에서는 아마 우리 국가가, 우리 경제가, 또 우리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바른 좌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우리 언론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바른 방향뿐만 아니라 또 바람직한 속도, 범위 이런 데 대해서 그런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너무 우리 언론이 때로는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쏠림,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과도한 단기적인 당면한 이슈에 쏠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른 가치, 국가의 미래, 이런 또 글로벌 시각, 큰 시각에서 올바른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언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